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유로 2020이 개최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네.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 주말에 바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6월 네. 12일 오전 4시 터키와 네. 이탈리아 경기를 개막전으로 해서 한 달간의 유로 2020 대장정이 열리게 됩니다. 유로 202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팬데믹 때문에 1년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대회 창설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11개국에서 분산 개최가 됩니다. 야, 이게 60주년 기념이라고 말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야, 이렇게 60주년 할 거면 100주년 때 해야지. 그러니까. 아, 여하튼 그렇다고 네. 합디다. 그랍디다. 네. 그리고 총 네. 24개국이 출전을 하고요. 각 팀별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은 1,000만 유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안 된다. 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큰 상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로는 또 메이저 대회 명예가 걸린 일이다 보니까 네. 아, 지금 화면으로 각 조 편성을 보고 계실 텐데 네. A조부터 F조까지 네 팀씩 배정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조는 F조. 뻑조. 네. 야,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네. 네. 헝가리가 완전히 우는 조. 네. 아, 하필이면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이 한 조에서 만났고요. 헝가리는 무슨 죄냐고. 네. 헝가리가 예선 좀 잘 치렀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무난하게 올라왔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조가 하필 이래서 그래. 너무 아쉽게 됐어. 물론 이제 아직 떨어진 건 아니에요. 헝가리는 아직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렵게 됐고, 이게 이번 유로엔 3위도 나갈 수 있잖아요. 3위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에 걸린 거는 좀 불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정신력을 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이제 F조, 죽음의 조를 지켜보는 이유는 F조의 우승 후보가 3팀이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F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누가 우승할 것 같아? 누가 4강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르센 벵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우승 후보고 잉글랜드가 대항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주제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AI라든가 슈퍼컴퓨터. 네. 프랑스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네.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영주TV에서 유로 2020 요 5팀 중에 한 팀은 우승한다.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탑5 우승 후보 5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타공인 우승 후보 1순위는 프랑스예요. 다 프랑스 얘기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만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거 프랑스를 꼽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거 프랑스를 꼽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이거 짱구를 굴려봐도 프랑스밖에 답이 안 나와. 그래, 맞아. 그만큼 프랑스가 정말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선 H조에서 8승 1무 1패. 1패는 터키 원정에서 패배한 패배인데 이 경기 제가 해설했거든요. 네, 터키가 정말 잘한 경기였고요. 네, 터키가 잘했죠. 네, 그래서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H조 1위로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당연히 프랑스. 그렇죠. 유로 네. 2016에서 포르투갈, 에데르에게 맞으면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챔피언은 프랑스란 얘기죠. 여기다가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굉장히 건재한 가운데 벤제마가 돌아왔습니다. 야, 요거 크지. 네. 요거 크다. 사실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최전방에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대표팀에서는 잘해줬죠. 네, 네. 데시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리비에 지루, 음바페, 그리즈만은 상호 보완적이다.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기록적인 측면에 돌아보면 올리비에 지루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팀에서의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출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A매치에서 지루의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 2020 직전에 벤제마를 다시 불렀습니다. 야,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국민들은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네네. 예, 벤제마가 분명히 좀 불미스러운 일로 대표팀에서 5년간 떠나 있었음에도 좀 복귀를 환영하는 눈치였고 아니나 다를까 복귀 전
굉장하더라고요. 클래스가 네. 진짜 여전해. 복귀 전 제가 해설했는데 벤제마가 PK 실축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조차 별로 개의치 느껴지죠? 않고 네. 개의치 않고 정말 잘했어요. 예. 이게 참 특이한 게 올리비에 지루의 장점이 있잖아요. 고공장악력, 연계 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제마는 기본에 깔고 있고 그렇지. 벤제마는 그게 최상위 클래스인 선수인데 네, 그거 깔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결정력이 결정력까지 있으니까. 아 거기다가 야. 벤제마, 포그바, 그리즈만, 음바페로 이어지는 패스 플레이가 와 이거 뭐지? 이런 패스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 누구다? 아, 은골로 캉테다. 네 강태다. 야, 뭐 네. 잘하는 애들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하다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프랑스 대표팀 베스트 11뿐만이 아니라 벤치 명단을 보면 헉소리가 나옵니다. 우스망 덴벨레, 킹스리 코만, 여기다 뭐 시소코, 네. 시소코 얘기는 하지 말까? 시소코, 움티티 얘기하지 왜? 움티티는 안 뽑혔어. 그러니까. 렁글레가 있지. 렁글레, 뭐 아니면 줄스 쿤데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우승 경험도 있고 우승 경력도 있고 여기다가 벤제마의 등장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됐다. 그래서 당연히 우승 후보 1순위다. 다만 경기가 말씀드렸다시피 11개국에서 분산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원정 경기라는 점 그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다. 그리고 F조 죽음의 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이 올라오기 전에 조별리그에서 일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A매치는 클럽하고는 다르게 선수들의 재능, 뭐 클래스가 굉장히 좌우한다고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조직력이 또 결국은 중요하게 승부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는 정말 강하다. 전대회 유로에서 준우승했죠.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우승했죠. 그리고 그 멤버가 아직까지도 건재하죠. 여기에서 조직력이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스가 유로를 2번 제패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 있을 때죠. 플라틴이 있을 때 한 번, 지단이 있을 때 한 번. 특히 지단이 있을 때 우승했을 때는 98 프랑스 월드컵 우승한 다음에 유로 2000 우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성시대를 열었죠. 네. 예.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하죠. 물론 이제 그리즈만의 임팩트가 그 전에 이제 플라틴이라든가 지단만큼의 대단하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동료들은 더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이 대표팀에서는 확실히 좀 몸이 더 좋아. 가볍고 날아다니고 특히 이전 메이저 대회들을 보면은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예, 중요한 경기에서 잘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 데시안 감독이 또 지지를 보내고 신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98 월드컵 유로 2000 우승했듯이 2018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이제 유로 2020에서 우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의 또 제네레이션에 또 버금가는 그런 시대가 하나 열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 스페인 아프지 같은 않나? 경우에는 메이저 대회 3회 그렇지, 연속입니다. 3회 연속이었지. 네. 그래서 좀 아쉬울 거야. 네. 예. 자, 다음 우승 후보는 역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아, 선수층이 미쳤어. 지금 선수층이 정말 미쳤고 호날두도 또 여전히 뭐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정말 대단한데 프랑스에 유일하게 대적할 만한 팀이 포르투갈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대회는 잘하면 호날두의 대회가 될 수가 있죠. 왜? 호날두가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은 유로 5개 대회 연속 출전. 거기다가 유로 본선 경기 최다 출전 기록. 이것도 새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유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호날두하고 미셸 플라틴이거든요. 9골. 네. 그런데 이 기록도 자신만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죠. 최다골 기록을. 한 골 못 넣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호날두의 대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는데 호날두도 조금 별을 수가 있는 게 지난 대회에서 우승은 했지만은 이 호날두의 활약이 정말 팀을 이끈 에이스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좀 찬반양론이 있어요. 네. 그만큼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요번 때 그런 것들을 좀 노다웃 해주는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투스 감독이 굉장히 좀 경직된 전술을 쓰는 감독이잖아요. 보수적이고 경직되고 근데 좀 결국은 아쉽죠. 호날두를 이용한 득점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팀들이 읽고
그리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지오고 조타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호날두와 분담을 해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사실 현재 유럽 챔피언은 포르투갈이니까. 예. 그리고 호날두 입장에서도 마지막 유로 대회잖아요. 네, 불태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르투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조별리그가 위기면 위기일 수 있어요. 프랑스, 독일을 만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비적인 전술을 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도 그렇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제골 넣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승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게 미끄러질 수도 있다. 유로 이 포르투갈의 행보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지만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잘못하면 미끄러질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팀들 가운데 독일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좀 조명을 하다 보니까 독일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독일이 또 예선에서 떨어지는 건 또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 물론 3위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하나 미끄러져야 되는데 그게 포르투갈이 되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겠어요. 프랑스, 포르투갈 다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언급할 팀은 잉글랜드죠. 나는 잉글랜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난 솔직히 잉글랜드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래 우승 후보까지라고는 괜찮은데 우승할 것 같진 않아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잉글랜드가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도 우승한 팀이긴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모습을 보면은 고비마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물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의 모습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으니까 그때 멤버들이 또 여전히 뛰고 있고 성장했고. 네. 거기다가 예선 A조에서 1위를 차지할 때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여기다가 D조에 속해 있는데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체코와 대결을 펼치지만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두 팀보다는 조별리그 상황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레시포드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또 부상이고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축 선수들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돼요. 잉글랜드는 경기 수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대표팀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 감독에 대한 역량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방금 포르투갈은 좀 감독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그런 전술을 쓴다고 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딱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그리고 아직도 물론 큰 줄기는 있지만 베스트 11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가도 좀 의심되거든요. 왜냐면 주축 선수들이 시즌 막판에 부상이었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메이저 대회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잉글랜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한 얘기할 때 항상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와 같이 얘기 나오는 해리케인이 있잖아요. 해리케인이 허리케인 한번 일으킬 수 있을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 14개의 도움을 하면서 득점 1위 도움 1위니까. 근데 지원을 잘해줘야 되는데 스털링이라든지 지금 주변에 지원해주는 선수들이 올 시즌에 좀 들쭉날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11이 아직 확고히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어. 나는 오히려 조별리그에서는 해리케인에게 좀 밀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은 득점력이 뛰어난 윙포워드 자원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필포든이라든가 제이든 산초를 기용하면서 공격 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잉글랜드도 지금 명단만 봐서는 화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아쉽습니다. 이게 클럽도 그렇지만 대표팀에서는 특히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맨시티의 포든과 잉글랜드의 포든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고 첼시의 마운트와 잉글랜드의 마운트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과 감독의 역량이 변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팀은 이탈리아입니다. 야, 이탈리아 미쳤습니다. 이탈리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이에요. 그런데 와, 만치니 감독이 2018년 5월에 지봉 잡고 나서 팀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니만 2018년 10월에 우크라이나 평가전에서 무승부 이후에 2년 8개월 동안 A매치 2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 만치니 감독이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탈리아의 공격적인 색채를 입혔다는 거예요. 최근 이탈리아 경기 보면 공격이 굉장히 좋아요. 공격에서 뭐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시네가 활약이 굉장히 좋고 뭐 임모빌레, 벨로티 이런 선수들도 또 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거 팀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의 최대 강점은 중원이라고 생각해요. 바렐라가 이끄는 중원이 그래. 굉장히 강해. 바렐라 진짜 좋은 선수지. 네, 로카텔리도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고 조르지뇨 그리고 바렐라, 로카텔리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베라티가 또 정상 컨디션을 찾아서 또 합류한다면은 또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의 이 공격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원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에는 예상치 못한 선수든 예상하던 선수든 누구든지 확실한 해결사 또는 에이스가 등장했을 때예요. 영웅적인 활약을 네. 하는 물론 이제 영웅이 나타나야지. 예상을 했던 뭐 바조라든가 아니면 또띠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스킬라치라든가 그렇지. 이런 선수들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 쪽에서 임모빌레든 벨로티든 키에사든 아니면은 인시네든 누구 한 명은 미쳐야 된다. 키에사 기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키에사가 뭐 물론 여전히 성장하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은 올 시즌에 활약이 또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시네와 키에사의 이 측면 파괴력 요걸 또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유로 2020 시작하기 전에 A매치 27경기에서 22승 5무니까 요 기세를 쭉 이어나간다면은 충분히 우승 후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이탈리아는 A조에서 터키, 웨일스, 스위스를 만나잖아요. 터키가 약간 변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탈리아는 약간 오히려 상대적인 약체를 만나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 메이저 대회에서 그런 게 있고 조금 우려되는 거는 수비가 이탈리아답진 않아요.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어 전성기에서. 키엘린도 뭐 거의 이제 커리어 끝자락에 있는 선수고 보누치도 올 시즌 유독 기복이 심해졌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선수들의 이름값은 좋으나 그 이름값만한 기량,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팀. 마지막 팀은 벨기에입니다. 나는 벨기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벨기에를 논하지 뺄 않을 수가 수가 없어. 근데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뭐 프랑스, 포르투갈에 뭐 이런 화려한 선수단 얘기했지만 벨기에도 선수단 화려한 거로 말하자면은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거든요. 근데 제가 잉글랜드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승 후보는 맞지만 뭔가 우승은 안 될 것 같아. 확신이 안 든다. 근데 벨기에도 그와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물론 여기다 벨기에는 선수 명단이 정말 화려하지만 여기다 이제 로멜로 루카쿠가 미쳐 있고 야닉 카라스코가 미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벨기에 얘기했을 때 더블 에이스 에당 아자르하고 케빈 데브라이너 모두 문제가 있잖아요. 에당 아자르는 시즌 내내 부진했었고 부상이 있었고 기대가 안 된다 이번 네. 대회. 그리고 수비진은 정말 과거에는 피지컬로 좀 버텼다면은 이제는 그 피지컬 좋은 수비수들도 노세아를 겪으면서 수비 라인이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커졌어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항상 말이 많았거든. 센터백들을 측면으로 돌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 그런 것들 해결 못해서 토르강 아자를 내려서 3-4-3으로 쓰는 그런 임시방편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됐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본선 강팀을 만났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죠. 네.
물론 모든 팀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그래, 다 다 있어요. 있지. 근데 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한 팀이 여기다가 운까지 따르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우승에 근접한 팀들 쭉 5팀을 나열을 한 겁니다. 그 외에 요 외에? 팀은 좀 다크호스인데 요 팀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런 팀이 있다면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니야, 네덜란드 아니야. 내가 지금 네덜란드 왜 안 넣은 줄 알아? 야. 내가 평가전 2경기를 봤는데 안 되겠더라. 네가 네덜란드 하는 순간 우리 채널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 아니 프랭키 형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 대회 말아먹어. 진짜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반면에 저는 덴마크 덴마크. 굉장히 기대해요. 네, 덴마크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근년에 있어서 보면은 베스트 11이 일단은 강력하게 구축돼 있어. 이게 전임 체제였던 하레이데 감독 체제에서도 팀이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유로 2020 연기되면서 그때 이제 감독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계속 지휘 못하겠다 하면서 내려놨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노르쉘란 감독인 히울만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이제 겨우 다져놓은 조직력 뭉개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더 좋아졌어.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광팀하고 이렇게 평가전 치르고 해도 안 밀려요. 얼마 전에 평가전에서 독일하고도 1대1로 비겼고 또 월드컵 예선에서는 제 기억에 잉글랜드하고는 또 1승 1무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관건인 거는 역시 에릭센이 어떻게 해주냐에 딸렸어요. 그래. 에릭센이 뭐 클럽에서는 뭐 인터에서는 이제 또 노세하다 뭐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대표팀에서는 에이스고 에릭센에서 발에서 나오는 공격과 아닌 공격의 질이 달라. 그리고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유스프 폴센이 있지만 안 돼. 확실한 안 해결사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을 이용하는 공격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키에르와 캐스퍼 슈마이켈의 수비. 요게 또 굉장히 견고해요. 잘 받쳐주고 있고 주변 동료들도 그런 면에서 이게 토너먼트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승부차에 가면 또 캐스퍼 슈마이켈이 또 활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들이 있으니까 덴마크가 또 토너먼트에 올라가면은 또 주목해야 될 팀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왜 스페인 안 꼽았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라고 얘기하긴 너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스페인도 지금 세대 교체가 단행되고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한 명도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라모스도 제외가 됐고 나초도 제외가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아요. 모레노? 그러니까 제라드 모레노가 뭐 비아레알에서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 모레노도 뭔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여기다 모라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미드필더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여기다가 다니 올모라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 포르투갈전 봤거든요. 심각하더라. 거기다가 저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프랭키 형보다는 엔리케 형이 나은 것 같은데. 진짜. 바르셀로나 출신 감독도 왜 이래? 진짜. 아니 수비 전략을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답답해. 분명히 네덜란드 한 가지 조금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대로 가면은 측면 박살납니다. 측면 박살나서 유로 2012 때도 멤버는 굉장히 좋았는데 밸런스가 박살나서 광탈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하게 광탈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네덜란드가 몇 년 만에 나온 메이저 대회인데 그래, 맞아, 이렇게 맞아. 광탈하면은 프랭키 형 그냥 여기서 잘려. 짤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진짜 답답하다. 그리고 루이스 엘리케 형 좀 시식을 했어. 사실은 굳이 돌아왔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돌아왔어? 물론 이제 슬픈 일 때문에 그래. 지붕을 맞아요. 올 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렇다. 명예 여하튼. 회복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자, 저희가 유로 2020 우승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로 2020 예상보다 조금 아닌 것 같은 팀들. 네덜란드, 스페인. 조별리그 1라운드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딱 기다려.